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안을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지만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하은호 인하대 초빙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전당대회 기어코 박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대통령 사드 관련 민심을 듣겠다며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돌직구를 날렸는데 김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비주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주류 후보 중에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곧 아마 단일화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도 그 사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김 대표의 발언 상당히 직설적인데요. 황 의원님, 청와대는 전대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즉각 차단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청와대에서는 뭐 전대하고 무관한 일이고 사드 문제 때문에 특히 TK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김재원 수석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해왔다. 근데 또 세간에는 그게 말이 좀 틀려요. 요청해 온 것이 아니라 은근히 뭐 이쪽에서 좀 바람을 넣었다.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만은 김무성 대표, 전 대표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특히 이번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면은 친박, 비박, 친박 다시 뭐 부활하느니 아니 서청원과 김무성의 싸움이니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설사 사드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드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그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려면 굳이 의원들을 지금 아니 예전에 만나든지 아니면 8.9 전당대회 끝나고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주 군수부터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히 보면 8.9 전당대회, 특히 8월 7일 이번 일요일이면은 당원 선거인단하고 청년 선거인의 투표, 즉 34만 명 중에서 예. 대략 대의원들 빼고 나면 한 33만 명 정도가 투표를 시작합니다. 물론 뭐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투표가 일요일 날 되는데 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3일 앞두고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만나신다 그러면 짐짓 예. 보면 대구 경북 특히 보면 이번 대구 경북이라는 것이 TK 지역이 전체 선거인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또 그 대구 경북을 떠나서라도 전국 도대체 누굴 밀어야 되지? 그야말로 좀 흔들리는 당심들 예. 놓고 대통령께서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뭐 이하 부정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밭에서 가끔 고쳐 매지 그렇죠. 마라. 배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고 그다음에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동여매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8.9 전당대회 이후에 있을 그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라도 보면 계속 이건 이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 모시는 몇몇 참모들이 잘못 보좌해서 그야말로 괜히 박근혜 대통령은 중립이었는데 마치 박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야말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논란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내일 만나신다 하니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와 같은 정치적 파장은 감안해 두신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취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1명과 만나서 사드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일 그 대통령께서 TK 그 초선들 만난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직전에 그리고 그때 항상 공천에 막 진박 논란이 한참 휩싸였을 때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경북도청 개청식에 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딱 꼭 한 분하고만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런
거기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이 결국 총선의 결과에도 저는 뭐 적잖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 예정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는 물론 뭐 본인이 지금 뜻이 순수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어제 벌써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이죠. 그제인가요?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날 특정 것이다. 지역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는 이야기는 이 지금 현재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직을 물러나서 지난번 당대표 때 대통령과 각을 제대로 모셔왔다. 세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많이 듣는다. 이제는 조금 할 말을 하겠다는 분명히 이야기,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상당히 일종의 기사음으로 네. 딱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아마 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나름의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개파 대결 양상보다는 인물 대결 양상으로 약간 진행되는 듯한 이 전대의 이 전체적인 행보 자체가 흐름 자체가 약간 바뀔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박계 후보들이 약간 조금 뒤처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를 재촉하는 하나의 그런 오히려 이 자충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래서일까요? 듭니다. 비박계 중진들 벌써부터 정병국, 주호영 의원 단일화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박계의 단일화 전망. 비박계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단일화의 단초를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주호영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미 기탁금도 내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면 더구나 친박계의 그런 명시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비박계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분명히 비박계 단일화로 가는 단초가 내일 행사가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 정말 고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참모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들의 기강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민정수석, 국민 여론이 저렇게 나빠도 대통령의 도덕성에 이 치명적인 지금 해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이라면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사표를 내고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수석들 이런 때 만일의 경우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번 뭐 선거 때도 총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뭐 대구 얘기하셨지만 전주도 가고 그래서 총선 개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때만 선거 때만 되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참모들이 끝까지 막아야죠. 네. 그렇게 해서 고언을 드리고 충언을 들어야 대통령께서 향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의 여왕이 자칫하면 선거 개입의 여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국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내일 행사를 취소하고 예. 더욱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이 비전과 가치를 향해서 치열하게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이미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제는 황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가치 그리고 향후의 동력을 만드는 자리로 이번 전당대회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세 분 해주시는데 우리 하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뭐 우병우 수석이나 진경준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청와대가 뭐 바람잘 날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거기 또 하나 뭐 얼마 전에 끝났지만 영남권 공항 때문에 뭐 부산과 TK와 PK 또 싸움이 있었고 예, 심각했었죠. 그다음에 사드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조선업, 해양업 뭐 다 그게 영남권에다 있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인 영남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어저께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든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의미로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따지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8.9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본인의 국면 전환의 한 축이 될 기로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절대 저는 그 전당대회 개입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서로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전당대회 정치적인 색깔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네, 또 물러선다고 하면 내일 예. 뭐 진짜 개입한 거라는 의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황 예.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제 친박계 후보들, 비박계 쪽은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 얘기가 좀 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친박계 쪽에서는 이른바 지금 계속 이제 완주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후보냐,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후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단일화 논란. 한성규 후보는 왜 빼세요? 한성규 네, 원조 친박이죠. 원자 친박이죠. 근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창원에서 첫 유세를 하면서 사실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이거 보면 눈을 확 잡았죠. 보면은 제가 가다가 뭐 혼자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잠바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나긋나긋 조용조용하신 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기차 화통 삶아 먹은 화법이라 그러던가요? 우렁차게. 우렁차게 네. 이야기 되는데, 아마 지금 사실은 만약에 보이지 않는 친박의 손이 있다면 사실 그냥 골치 아플 거예요. 당초 이 본격적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주영 의원이 좀 상당히 분석이. 앞설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레이스가 벌어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정현 의원의 추격세가 만만치 아니 여론조사는 오히려 이정현 의원이 앞서네.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리서치 뷰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어디를 조정해야 되지? 한쪽은 5선이고 한쪽은 3선인데 3선 당대표를 밀어? 아니야, 5선. 근데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는 탈개파 얘기했다가 또 뒤늦게 친박 얘기하는 거 봐라 못 믿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드 문제가 급해서 사드 문제 갖고 대화를 나누려면요, TK 지역 의원들 11명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야당의 대표를. 오히려 당연하죠. 지금 사드 문제 갖고 지금 이미 사드 문제로서 예전 처음에 TK 지역 21명 의원들이 사드 배치는 찬성을 하는데 뭐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 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중하순경에 괌에 가서 우리 측정했잖아요. 실제로. 측정하니까 허용 기준치의 0.007%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안전성 문제 갖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지금 보면 이거 고대 정치 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사드 문제 갖고 얘기하려면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의 수순입니다. 둘째.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성주 군수도 아니고 나머지 지역 의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성주에 사드 배치하고 예를 들면 저쪽 문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사드 얘기로 돌아갔는데 사드 얘기 다시 또 올 네. 거예요. 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갖고 내일 11명 의원들을 모아서 그냥 사드 얘기만 했는데, 대부분의 선거인단들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편들기로 느껴진다면, 그런데 그 결과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들이 구상했던 대로 나와주면 괜찮은데 반대 경우 나왔다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2014년 7.14 전당대회 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석한 가운데 당시 김무성 후보를 놓고 서청원 후보가 당신 대통령 출마 포기하라. 그러면 나도 용단 내리겠다고 막 윽박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소매 걷어붙이고.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김무성 대표가 15,000표 차로 이겼어요. 15,000표 표차로.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듯한 네. 인상을 주는 가운데 만약에 비박이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레임다운 가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 됐든 친박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다 새누리당 동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빨리 어떻게 보면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박 대통령의 내일 간담회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는 상황인데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모릅니다. 상황이 더 뒤바뀔 수도 모르죠. 사실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저께 나왔거든요. 네. 그저께 슬슬 여의도에서 쏘곤쏘곤 그러다가 어제 사실 쏘곤쏘곤 하다가 김무성 대표에서 탕 터뜨린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 왜? 이미 지난
지지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미 술술술 돌았거든요. 네. 쑥쑥 돌았는데 어제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하니까 이제 보면 본격화 시키는 건데 저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사실은 전당대회 지금 친박계 과연 표심이 지금 이렇게 갈려 있는데 차 교수님 보실 때는 막판에 어느 정도 좀 조정 좀 몰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뭐 내일 지금 그 대통령이 TK 의원들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대통령께서 지금 뭐 노골적으로 개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럼에도 뭐 TK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TK에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아주 강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TK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듣는 모습, 그것이 비치는 모습이 TK 지역에 있는 영남권에 나가서 영남권에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분명한 그 이 나름대로 예. 이 득표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박계에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근데 친박계- 그렇게 될 네. 경우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비박이 어차피 어떤 식으로 지금 단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시간적으로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내일이 4일 아닙니까? 늦어도 5일 안에는 단일화 합의를 해야 6일 날 이 여론조사를 하고 7일 날 그 사전투표, 당원들 사전투표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만약에 그 비박계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양상이 보인다고 한다면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친박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인, 이주영 의원이 지금 상당히 선두를 고수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굴 선택해야 되냐?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친박계들이 가면 이번에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뒷짐주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두 후보에게 대해서 단일화에 대한 여러 압력들이 압박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끝까지 지금 완주하겠다는 아주 그 의지가 강한 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정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친박계는 전략 선택을 하겠죠. 대승부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형태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네. 첨언하겠습니다. 이미 이건 결론 나왔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등등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따라서 5명 후보 중에서 나머지 4사람은 즉각 사퇴입니다. 이주영 후보만이 특별 감찰을 보고 그 이후에 봐야 된다. 유보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 친박 유권자들은 누구죠? 여기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주영 후보를 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느낌이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주영 후보가 택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상 이것이 그러니까 이주영 후보를 밀어서 안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약간 좀 명백해지는 상황이 네.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또 이주영 의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또 거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네. 하나의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아직 좀 그렇게 단정하게 이르지 않나. 친박계 지지하는 당원들 중에서도 뭐 우병우 수석의 거취의 문제를 놓고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의견들이 많이 갈릴 겁니다. 저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후보들, 특히 이주영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친박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측면에서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뭐 그런 조사들이 나왔죠. 예. 이런 파격적인 당초에는 1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의원들의 표심은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역적 거점을 갖고 있고 친박 비박계.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당 대표를 하기에는 커리어 측면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고요. 사실은 비례로서 전국구 의원을 했었고 사실은 당에서 대표를 하기에는 아직은 사실은 약간 저는 역량 예. 경험과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그다음에 그런 애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친박 진영의 호소력 있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이주영 의원의 관록이라든가 뭐 해수부 장관도 했었고 또 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당에서 갖고 있는 탄탄한 인지도 또 PK 지역의 그런 지역적 기반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영 의원이 초반에 이제 친박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 선거에 나섰고 네. 이 부분을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친박 진영이 적극적으로 밀기에는 사실은 아주 소수인 호남 진영의 대의원을 대표하는 네. 이정현 의원에게 전체 이 친박 진영의 표심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비박계와의 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친박 진영의 표심은 상당히 쏠림 흔들릴 현상이 수 나타날 있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그러나 이주영 의원이 조금 더 앞서 유리한 구도 나가는 아니냐.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든 비박은 단일화가 뭐 2차 단일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박 쪽은 단일화가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겠나. 어떻든 이정현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마이웨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보면 조직적으로는 당원들 그러니까 PK 쪽 당원들이나 TK 쪽 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주영 의원이 다소 앞서가는 느낌은 있지만 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정현 의원이 앞서고 그래서 결과를 그 비박계 단일화 후보하고 네.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요. 친박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내일 유럽 현장 시차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 서청원 전 대표나 그 최경환 장관 또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나 이 세 분 다 뭐 자의반 타의반 당 대표 출마를 뭐 권유받았다가 중도 하차하는 뭐 이런 역할을 보면 친박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개파를 통해서 밀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어떻든 친박계 입장에서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단 어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 쪽에서 워낙 각을 세워서 자기 대권 레이스에 유리한 쪽으로 네. 당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요. 아울러서 김무성 전 대표가 아까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번 주말에 단일화할 것이다. 내가 지원하겠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왔죠. 사실은 보면 비박계 자기 본인의 비박 정확히 표현 비주류라 그랬어요. 비주류. 비주류 후보를 갖다가 자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주류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줄곧 거의 열흘 전부터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주호영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병국 의원은 그건 후보 단일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2차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 문제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사실은 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히 친박계 어떤 움직임을 봐서는 할 수 참 있다. 할 수 있다 정도 약간 유보적 자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쪽에 음으로 양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시면 되겠느냐고 말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도 보세요. 내일 TK 의원 11명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임이 대통령 만나서 모임이 있고 모르겠어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보면 최경환 의원은 이번에 국내에 계셨으면 계속 김성회 녹취록 파동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플 뻔했거든요. 근데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만약에 또 최경환 의원도 어떤 형태로 개입하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시간이 아까 앞서 차정원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8월 7일 일요일 날 투표해야 된단 말입니다. 30만 명 정도가. 그럼 후보는 단일화 시켜주려면 최소한 토요일 아침 정도까지는 단일화. 아니 더 좋게는 금요일 저녁까지는 단일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내일 목요일 아닙니까? 그럼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뭐 11명 의원들 만난다 하시니 그 이후에 결정되더라도 뭐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두 사람 중에 만나서 정치적 결단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는 커지고 것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11명 의원을 만난다면은 비주류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듭 말씀 주시는 게 내일 대통령과 TK 지역 의원들의 만남이 비박계의 모임 단일화를 더 가속시킬 것이다. 작용과 모든 건 작용과 반작용으로? 반작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뭉치게 되고 거기서 말이 최경환 의원까지 개입까지 한다면 더 비박계 입장에서 구심력이 이건 생길 뭐 것이다.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둘이 만데 정병국 주호영 둘이 만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갖고 정치적 결단으로 후보 단일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예비 경선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죠. 바로 컷오프 예비 경선이 있는데 차 교수님, 예. 사실 지금 4명 후보 가운데 과연 어느 후보가 한 명이 탈락할 것이냐, 사실 정치적에도 상당한 치명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네 분이 지금 그 당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분석을 보면 이중 이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강 이중. 그러니까 이강 이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중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비주류인 그 이종걸 의원과 네. 그리고 원외인 지금 김상권 전 경기도 교육감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객관적인 뭐 여러 가지 잣대로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이 이중으로 분류되는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종걸 지금 의원이 만약에 탈락할 경우는 말 그대로 친문 일색의 후보들끼리만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종걸 뭐 지금 후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종교배. 동종교배다. 동종교배, 예. 동종교배 하면 결국은 그 뭡니까? 그 유기체 자체가 스스로가 이 지금 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위 그 구성을 이번에 지금 컷오프를 그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중앙위 350분 아닙니까? 네. 350분이 다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난번 2월 달에 그 비례대표 파동 때 그때 당시 그때 그 김종인 대표가 만들어 놨던 비례대표 순번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바꿀 때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 주류의 뜻대로 바꿨다. 그때는 상당히 또 후폭풍도 맞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종걸 의원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중앙위원회 이제는 선거도 끝났다. 총선도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사고할 전략적으로 것이다.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탄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맞을 받을 수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전체 중앙위원 350명 중에서 이제 240명 정도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뭐 이런 그룹이 되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9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약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진영이 약 70% 정도가 된다면 결국은 이 컷오프되는 후보를 결정하는 표심은 네. 사실은 이 240명은 거의 대부분 성향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역시 90명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실은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갈릴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력에 의해서 당선이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파로 분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의 표심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부에서 전략적 투표의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두 사람의 의원,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은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동안 친노, 친문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인 김상곤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이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도전을 같고요. 겪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전략적인 투표 그리고 지난번 뭐 필리버스터 국면이라든가 원내대표로서 나름대로 위상을 가져왔던 이종걸 의원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기에는 현장 정치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김상곤 위원장이 상당한 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그렇게 이종걸 봅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도 사실 의회의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총 8월 27일이다 보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좀 멀리 있고 예. 앞서 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송영길, 추미애, 이강, 그다음에 뒤늦게 출발한 김상곤, 이종걸. 뒤늦게 출발하시죠. 그래 당초 뭐 이래문 저래문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죠. 오히려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 뭐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 뭐 대통령 개입하느냐 마느냐 오히려 보면 더 박진감이 있는데 반해서 여기 박진감이 오히려 떨어지고 또 보면은 사실은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니까 자 어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지나치게 문재인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좀 러브콜하는 네. 그런 모습들 보는 가운데 조금 전적 스탠스가 김종인 대표와는 달리 좀 왼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겠냐. 그래 가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사드 문제가 그렇죠. 사드 문제 갖고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사드 문제 막아왔거든요. 막아왔는데 이게 하는 것 아니냐. 다만 그 밋밋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금요일 날 8월 5일이죠. 컷오프 누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당 지도부 지금 뭐 김종인 대표 지금 해외 휴가 중이십니다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면 당초 나올 법했던 뭐 김부겸이라든가 박영선이라든가 이른바 비주류들이 주류가 원체 강세다 보니까 나와봐야 안 된다 하는 그런 체념 속에서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측면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되신 분들은 4번 사전 5기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에 뭐 뒤늦게 비주류로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컷오프 하는데 363명. 지금 선거인데 363명입니다. 근데 뭐 투표율 따지면 한 270명이 투표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다 친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노 친문이 송영길, 추미애, 네. 김상곤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다 분화될 수 있는 분화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갖다 이종걸 나올 수 있는 원내대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도다. 그런 말씀 아까 정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하면 이제 사드 관련 이야기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국민의당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거듭 사드 관련 예리한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희철 의원 이야기 이따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각종 유언 비어와 괴담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과 다른 반대 의견을 유언 비어나 괴담, 갈등으로 치부하면은 이는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보여준 졸속, 불신 행정을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드를 툭 던져놓고 갈등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자고 거듭 제안합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개되는 사드 배치도 이 중국의 반발과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예. 만약 북한이 추가적인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에는 네. 우리도 즉각 핵무장 수준에 돌입하는 핵 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평화와 번영의 그런 한반도를 알겠습니다. 만드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드 문제를 갈등으로 치부하면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원희철 전 원내대표 5차 핵실험하면 핵무장 수준을 핵 트리거 선언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참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하 교수님. 사실 지금 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만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아까 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좌클릭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전당대회가 8월 27일 날 끝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사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당대표 나온 네 분 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아마 사드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 청와대나 그 군 우리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예.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갈등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예. 북핵 문제나 그 중국이나 일본의 그 패권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그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 쪽에서도 이제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고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특히 의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당 더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원희철 의원의 핵무장, 핵트리거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네. 저런 그 주장을 통해서 사실은 그 미국의 담당자한테도 사실은 면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원희철 의원이 겪었지 않습니까? 좀 국민들에게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발언보다는 5차 핵실험을 전제로 한 이야기니까요. 전제로 예, 하더라도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토론이 내부에서는 진행이 조금씩은 되어 왔었는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왜 성주에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반발하는지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좀 같이 주민들과 토론하시고 답을 잘 찾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사드 문제가 우리의 외교 안보의 중요한 문제고 특히 최근에 중국의 드라마라든가 예. 각계에서 지금 중국에 의해서 그 신호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과연 사드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외교안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 60년대, 70년대라면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토론하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야당과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저런 자리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의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나서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예. 또 성주의 주민들
사실은 전체 주민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들과도 좀 간담회를 갖고 왜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해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드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그 노력이 기울여졌으면 합니다. 저 원유철 의원 말씀하시는 네.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핵무장, 자체 핵무장 이야기는 원유철 의원 이전에도 이회창 당시 전 총재라든가 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죠. 북한이 그야말로 절대 무기를 할 수 있는, 절대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핵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망연자실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방위원장을 했죠. 예. 했던 아주 국방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가 물론 아까 보면 국민들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협상하면서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사실은 야당에서 저런 얘기가 나와주고 정부 여당에서는 좀 말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좀 어정쩡한 입장이고 야당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의 중진인 원유철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만큼 있습니다. 안보 상황이 위기가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드 논란과 더불어 여야의 강경 대치 정국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검찰개혁, 사드 특위, 세월호 특조위 연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야기 잇따라 들어봅니다. 정부 여당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한 게 없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먹고 그 양보만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정작 해결해야 할 대안들을 피해 다닌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입장 전환을 통해서 원만하게 국정 운영,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길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나 홀로 외로이 고난을 부삼아 가는 협량 정치 길로 가고 있다. 사드 문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 문제,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의 변화가 여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노회찬 의원,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여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자 교수님, 예. 여당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그 재편된 이 전국 구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인데 이것이 과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 3당의 입장에서는 이 여소야도 국민 맞아? 이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완성도 아니고 완패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협인데 그럼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가면 누가 더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수의 위치에 있는 여당이 좀 더 지금 이제 많은 걸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은 지금 당 하나도 지금 양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그리고 또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서별관 이 청문회 등등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도 양보 안 된다고 딱 벽만 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추경은 해야 된다. 추경 왜?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야당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시간 없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발목 잡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그러면 야당은 가면 국민들이 야당을 지금 다수 세력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민심에 부응해야 될 측면은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이렇게 이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 사정은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의 발목을 잡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다시 또 모여서 이 나름대로 합의점을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화를 예, 하자는 대화를 해야 신호탄이다라는 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처음에 2012년 만들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방송에 나와서 이 법 만들어주면 나라 절단 난다.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가 절단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야 3당 원내대표 그야말로 여당 하나 쏙 빼놓고 나머지 3분 원내대표 모여서 8가지를 합의하셨더라고요. 8가지를 합의하신 합의 전문을 보면서 이제 보면 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갖고 했던.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을 갖고 이제는 농성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면은 아까 누굽니까? 그저 노회찬 네. 정의당 원내대표 그야말로 1cm도 못 나가겠다. 국정운영 야당.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지난 19대 1cm 나갔습니까?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이 180석이 안 되었고 기껏해야 16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당한테 흔한 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지금 이제는 자신들이 여서 야당가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그야말로 제 표현이 맞습니다. 제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내 말. 당초 보면 야당의 추경은 여당 혼자 필요했던 건가요? 11조 추경? 아닙니다. 야당이 먼저 요구했던 겁니다. 오히려 보면 저 김현미 예결위원장 같은 건 추경을 짜려면 제대로 짜야지 이게 뭐냐라고 그야말로 이 정부 여당을 갖다 호되게 야단칠 정도로 보면 관심을 가졌는데 막상 추경안 만들어 갖고 오니까 자 검찰개혁 특위 만들어야 사드 대책 특위 만들어야 돼.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공소. 세월호 특조법 활동기간 연장 위해서 임시국회 추진. 다음에 서별관 청문회 안 되면은 추경 처리는 안 하겠다. 누리과정. 다음에 무슨 백남기 청문회.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청문회. 네. 이거야말로 진짜 의회 독재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13대 이후로 15대 쭉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의회의 이런 경쟁력들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때는 야당과 여당의 갈등이 이어질 때는 대통령이 여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여당과 야당 간에 막후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접촉에 의해서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세월호 문제, 또 백남기 농민의 지금 중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또 공수처 문제, 지금 여당이 안 하겠다는 거죠. 서별관 회의, 또 증세 감세 문제, 어버이연합에 대한 정경련의 지원 의혹 등 누리과정 문제, 5.18 특별법. 지금 여당이 다 야당이 요구한 사안을 다 안 들어가주고 지금 벌써 세월호 문제만 해도 이제는 2년을 넘어서 내년에는 이제 3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 년이 끌리는 이런 동안에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전혀 합의해주지 않는 거. 세월호 지금 선수 겨우 들기 시작했는데 조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야당의 그 요구를 부분하고 일정하게 추경안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예.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당이 화답하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소야대의 협치를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기에 관통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8가지, 10가지, 8가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2-3가지라도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사실은 지금 여당이 다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동안에 지켜보던 야당이 야3당만에 이제 합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안의 연계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속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추경안만을 통과시키는 거수기할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달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현실 협상하자. 정치를 만들기 위한 네. 카드가 되는 자, 거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 그야말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몰, 이게 법이 완료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완료되고 일몰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겁니다. 네. 뭐냐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의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소급 입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 법이 완료됐는데 자 이제 아직까지 선수 들고 있으니까 법은 다 완료됐는데 이제 와서 더 연장해달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당도 보면 김도읍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과 등등등등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작정 이석대 지금 변호사가 위원장이 단식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법 살려내라?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야말로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법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법을 저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당이 전혀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여야가 저는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더불어민주당 여야 또 야야 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